책 한 권을 훑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OPQR입니다. 이번에 읽어볼 책은 글이 만든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무언가를 적는다는 행위가 너무나 쉽고 당연한 활동입니다. 여기에 더해 자신이 적은 무언가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기도 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이 과거에는 특정 소수 사이에서만 공유되었습니다. 바로 한 개인이 글로 적어서 남겨두고 이를 공개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글로 남겨진 것, 텍스트가 가진 이 엄청난 영향력 때문에 뭔가를 적어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행동을 포함하여 작게는 쓰고 읽는 행위까지도 소수에게만 부여된 능력이자 권한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받던 텍스트, 그 처음은 현재 남아있는 최초의 텍스트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텍스트들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역사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거나 영향력을 발휘한 텍스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틴 푸크너가 선정한 몇 가지 텍스트를 볼 수 있는 작품, 글이 만든 세계입니다. 책 크기는 보통 크기고요. 총 페이지 수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41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약간의 그림들이 있다 뿐이지 다 글씨라서 내용은 굉장히 많은 편이죠. 목차를 보시면 이제 목차는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6장까지 있고요. 1장부터 13장까지는 뭐 그래도 시간의 흐름으로 주요 텍스트들이 언급이 됩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 입장에서의 흐름이고 주요 텍스트들입니다. 뭐 중간에 일본의 텍스트라든지 뭐 중국의 제지 및 인쇄기술 그리고 부처와 공자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외에는 전부 유럽과 미국의 관점입니다. 뭐 이런 걸 인식하듯이 뭐 14, 15장에는 지역에 따른 텍스트가 언급되는데 쓸데없는 저자의 여행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마지막 16장은 뭐 현대 텍스트가 갖는 의미나 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어떤 관점이 나옵니다. 책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것들 중에 과거에는 금기시된 것들이 많습니다. 뭐 적지 않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문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글을 쓴다는 것은 그대로 넘어가면 이는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었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뭐 어떻게 보면 이 재지술이라든지 인쇄술이 발전되기 전에는 아예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장에 나오는데 뭐 공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지도자나 스승들이 그들이 살아 생전에는 텍스트라는 것, 글로 남기는 것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게 이제 팩트죠.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그의 제자들이 엮은 내용입니다. 즉, 이런 엄청난 지도자, 엄청난 스승들도 뭔가를 적어서 남긴다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공자가 남긴 뭐 책이라든지
뭐 소크라테스의 뭐 대화법이라든지 예수에 관한 어떤 바이블 성경이라든지는 모두 그의 제자들이 대화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지를 제자들이 남겼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책으로 이 책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라웠습니다. 아, 그렇구나. 진짜 이런 개념이 없었구나. 이런 대단하신 분들도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렇게 개념이 없었던 어떤 어느 정도의 남겨야겠다, 문서화해야겠다라는 개념이 되게 보통적이지 않았던, 일반적이지 않았던 시대에서 가장 오래된 텍스트는 아마 뭐 만화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길가메시 치세기에 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데, 이 텍스트가 현재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텍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텍스트가 길가메시 시대에 남겨진 텍스트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지금까지 남아있고 이게 가장 오래된 텍스트로 남겨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니네베라고 하는 도시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길가메시 같은 경우에는 우르크라고 하는 제국의 어떤 왕이었는데, 우르크 제국의 어떤 남겨진 유적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 니네베라고 하는 도시, 완전 다른 도시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니네베의 통치자였던 아슈르바니팔이, 이름 참 어렵네요. 아슈르바니팔이 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남아 있었던, 구전으로든 텍스트로든 남아 있었던 이 길가메시의 어떤 치세, 길가메시 왕에 대한 어떤 매력을 느껴가지고 이거를 남겨놨다는 거죠. 자기 도시에, 니네베라고 하는 도시에 남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베라는 도시에 남아있던 점토판이죠. 이때는 이제 점토판으로 이제 텍스트가 남겨져 있었는데, 점토판이 지금까지 전해졌다는 거예요. 즉, 아슈르바니팔이 만약에 길가메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길가메시와 뭐 어떤 여기에 동경이라든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없었다면, 어느 정도의 권력이나 이런 게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길가메시 서사시는 전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점 또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보는 관점인데, 또한 이 점토판에 남겼다는 것 덕분에 이 서사시가 살아남았는데, 이 니네베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어떤 도시인데, 메소포타미아는 제가 이 책에서 나오지만 두 강의 중심에, 두 강이 모두 지나고 있는 그 중심 부근에서 발생한 문명이거든요. 즉, 홍수가 굉장히 잦다는 겁니다. 점토파는 홍수에 굉장히 취약하죠. 근데 니네베라는 도시는 멸망할 때 화재로 멸망을 했다고 합니다. 점토파는 화재에 강하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섞여서 남게 된 최초의 텍스트라기보다는 남아있는 최고, 가장 오래된 텍스트가 길가메시 서사시가 됐다고 하는 거죠.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성서의 성서의 등장에 대해서도 이제 마틴 푸코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서라고 하는 것의 등장을 마틴 푸코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특정 장소나 사람이 이제 신성시 됐었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도 대부분 아실 거예요. 어떤 특정 장소가 되게 신성시돼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신성한 무언가를 가지고 태어났다거나 그걸 이어받았다고 믿는 게 보통이었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물, 심지어 이런 텍스트에 신성성이 부여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은 그냥 성경일 뿐이지, 그걸 보면서 뭐 기도를 드린다든지, 그거를 읊으면서 같이 뭔가 같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장소에 가는 것과 어떤 사람에게 그런 내용을 받느냐였는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텍스트가 바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데, 그게 텍스트로 변환되는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변환기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의 어떤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는, 굳이 특정 장소에 가지 않아도, 굳이 특정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는 신성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다는 거죠. 뭐 그 외에도 서기의 개념, 그러니까 무언가를 있는 것을 다시 쓰거나 구전되어 있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서기에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쓰게 되는 작가, 그리고 그 최초의 작가라고 이제 저자가, 이 마틴 푸코노가 얘기하는 일본의 도라사키 시키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인쇄술과 관련된 이제 구텐베르크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물론 구텐베르크가 이 인쇄술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자도 이제 언급을 하지만, 이제 금속 활자라고 하는 거죠. 구텐베르크는 사실 그 돈을 벌기 위해, 이게 되게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금속 활자에 대한 뭐 어떤 발전을 시켜서 이를 상업화하는 데 성공을 했던 사람이고, 이 금속 활자를 통해서 판매했던 제품이 성경과 면죄부입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이제 어떤 교회 쪽이라든지 뭐 카톨릭 쪽이라든지 뭐 이제 왕권이라든지 뭐 그쪽에 이제 판매를 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발전시켜 놓은 이 금속 활자는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특권층에만 어떤 부여가 됐던 건데, 이 면죄부를 반대했던 사람이 나타나죠.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이 면죄부나 그때 당시에 그 카톨릭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 또한 금속 화자를 이용해서 출판을 하게 되면서, 그러한 내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일반 사람들도 읽어볼 수 있는 내용이 됐죠. 이제 굳이 어떤 특권층이 아니어도 A랑 B랑 어떻게 보면 싸우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대중의 개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일반 대중. 그 이외에도 뭐 이제 마야 문명에 관한 텍스트도 나오고요. 최초의 저작권 문제, 이제 저작권. 그리고 이 저작권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인기가 많았던 최초의 작품인 돈키호테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저는 이 글이 만든 세계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텍스트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오래되고 뭔가 그런 텍스트들, 현재 쓰여지는 거 말고 우리가 이제 고대에서 전해져 내려온 텍스트들은 우연의 행운의 권력의 여러 가지를 거친 결과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뛰어나서 그 텍스트가 남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아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텍스트가 있는 거고, 시대적으로 특권층이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의 텍스트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외의 텍스트들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뭐가 더 좋은 건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되게 좀 역사랑 비슷하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 보시면 이 책의 소제목은 세계사적 텍스트들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 보고 어떤 진짜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중요한 텍스트들을 어떤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역사적 사건이라든지를 같이 해서 풀어낸 건 줄 알았는데 어디까지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미국이나 유럽권에 되게 집중되어 있는 텍스트들이고요. 이 텍스트들이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있었나를 공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텍스트의 역할이라든지 뭐 변화라든지 뭐 흐름이라든지는 뭐 어느 정도는 좀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재미있는 소재죠.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손이나 후대에 남기고 싶은 책 한 권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나요? 한 권. 한 권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몇 권의 책이 떠올랐는데, 뭐, 고전에서는 사실 데미안이라는 책을 제가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과학 분야에서는 코스모스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의외였어요. 이건 의외성이 있었어요. 의외성이 있었고, 소설에서는 뭐,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알랭도 보통이죠. 인문에서는 뭐, 진정성이라는 거짓말, 뭐 이런 책 정도가 떠올랐는데, 결론은 자살론입니다. 자살론. 저는 자살론을 꼽고 싶어요. 뭐 그 이유는 우리가 특정 단어에 대해서 너무 감정이든 이성이든 한쪽으로 치우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중간적인 입장에서 좀 판단할 수 있게 됐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유명한 책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자살론이라는 책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책이 떠올랐는지 혹시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책은 많이 읽는 것보다 맞는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OPQR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